새벽 5시 나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78세의 몸이지만 생체 시계만큼은 여전히 정확했다. 시장에서 4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네 집에 들러 식구들이 반찬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마음은 20대 그대로지만 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뭘 만들어 갈까? 우리 애들 먹일 반찬 생각뿐이었거든요. 부엌으로 들어간 정희는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장을 봐둔 고등어 3마리가 보였고 중학생인 손주 준호는 요즘 키가 쑥쑥 크고 있었다. 우리 준호 많이 먹어야 크지. 고등어를 꺼내 소금을 뿌리고 비린내가 배지 않도록 생강즙을 살짝 바르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 뒤 지글지글 굽기 시작했다. 고등어가 익어가는 동안 시금치 손질후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헹구고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쳤다. 멸치는 머리와 내장을 떼어내고 프라이팬에 볶은 뒤 설탕과 간장을 넣어 윤기가 나게 졸이니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다. 계란말이도 만들고 김치도 한 통 담았다. 반찬통 6개에 정성스럽게 담고 나니 7시가 조금 넘었다. 나는 가방에 반찬통을 챙겨 넣고 외출 준비를 했다. 옷장에서 향기 나는 깔끔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정이. 막내딸 민정이었다. 민정은 출판사에 다니며 혼자 살고 있었다. 응, 미정아. 아침 일찍 웬일이고? 엄마, 오늘 점심에 만날 수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엄마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12시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시계를 봤다. 7시 20분. 아들 민순의 집에 다녀와도 민정을 만날 시간은 충분했다. 정희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가을 향기를 맡으며 걸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고 바람에 낙엽이 흩날렸다. 그 사이 조깅하는 사람들과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민순의 아파트는 도보로 15분 거리, 같은 구에 있지만 신축 단지였다. 아들은 5년 전에 이사했고 돈이 부족한 아들 대신 정희가 보증금을 보태줬다. 당시 며느리 서유는 감사해하며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이사 온 거 어머니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때는 다정했다. 현관 앞에 도착한 정희는 익숙하게 아들 집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삐삐. 문이 열렸고 현관에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다. 아들 집 특유의 섬유유연제 향이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어두웠고 커튼이 쳐져 있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모양이었다. 정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이들이 깨지 않게 냉장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냉장고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며느리는 정리를 잘하는 편이다. 어제 가져온 김치찌개 통이 있어 뚜껑을 열어보니 반쯤 비어 있었다. 맛있게 잘 먹었네. 정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새 반찬들을 냉장고 안에 하나씩 넣었다. 고등어는 제일 위 칸에, 시금치와 멸치볶음은 중간 칸에, 계란말이는 아래 칸에, 김치통은 김치 칸에 넣었다.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어머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며느리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잠자리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듯한 얼굴이었다. 아, 준호애미. 내가 깨웠니?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어머니, 앞으로 저희 집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비밀번호 마음대로 누르고 들어오시는 것도, 제 살림 만지시는 것도, 냉장고 함부로 열어서 정리하시는 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화면이 켜져 있었다. 빨간 점이 깜빡거렸다. 녹화 중이었다. 뭐라고? 정희는 손에 든 빈 가방을 내려놓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냉장고를 열지 말라니. 나는 그냥 반찬을 넣으러 온 건데. 저희가 부탁드린 적 없잖아요. 매일 아침 오셔서 저희 집 냉장고 열고 저희 물건 만지시는 거 좀 불쾌해요. 이건 저희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근데 준호애미야 나는. 나는 그냥 반찬을 만들어 온 건데.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방금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다. 그게 문제예요. 저희는 원하지 않는다고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반찬, 사실 별로 맛없어요. 너무 짜고 기름지고. 저희는 건강하게 먹고 싶거든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다. 40년 넘게 장사하면서도 한 번도 떨려본 적 없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나 며느리 서윤의 말은 계속됐다. 요즘 시어머니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며느리들 많아요.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계선 없이 들어오고 참견하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영상은 증거로 남기는 거예요. 증거? 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머니가 먼저 우리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할 거예요. 이때 방 안쪽에서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고 아들 민수가 나왔다. 머리를 극적이며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 사이에 섰다. 엄마, 당신 아침부터 왜 이래? 당신이 당신 어머니한테 직접 얘기해요.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고 매일 아침 오셔서 우리 살림, 냉장고 뒤지는 거 이제 그만하시라고. 아들은 잠시 망설였고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요즘은 이런 거 조심해야 해. 세상이 달라졌잖아. 준호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에는 미안함 같은 게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선을 긋고 있었다. 당신 편이 아니라는 뜻이었고 아내 편이라는 뜻이었다. 그래. 미안하다 알았어. 정희는 반찬통을 모두 냉장고에서 꺼내어 하나씩 가방에 다시 넣었다. 손이 떨려서 반찬통이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며느리는 여전히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다. 아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희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으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파트 복도로 나온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다. 정희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다. 가방 속 반찬통들이 무거웠다. 아니, 가방이 무거운 게 아니었다. 가슴이 무거웠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냉장고를 열지 말라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3년 동안, 아니 민수가 결혼한 지 10년 동안 매일같이 해온 일이었다.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주는 것. 그게 잘못된 일이었단 말인가. 노인 한 분이 지나가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희는 얼른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남 앞에서 우는 건 창피한 일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다시 메고 아파트를 나섰다. 그날따라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다. 평소에는 15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오늘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은행나무 아래를 지나며 고개를 들었는데 노란 잎이 햇빛에 반짝였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아 가방을 내려놓았다.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어 바라보았다. 고등어, 시금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김치. 새벽부터 자식들을 위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다. 내 음식이 별로 맛이 없다고? 며느리 서윤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짜고 기름지다고. 건강하게 먹고 싶다고. 정희는 고등어 반찬통을 열어 젓가락으로 한 입 먹어봤다. 짠가? 그녀는 소금 간을 항상 신경 써서 했다. 손님들이 간이 딱 맞아요라고 칭찬하던 맛이었다. 시금치도 먹어봤다. 참기름 향이 좋았다. 멸치볶음도 고소했다. 어디가 문제란 말인가. 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입맛이 없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9시였다. 딸 민정을 만나기 전까지 3시간이 남아 있었다. 정희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다. 몇 년 전 장마철에 생긴 물자국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고치려고 했지만 미루다가 결국 그대로 두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남편은 과묵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내가 힘들어하면 등을 토닥여주고 수고했소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죽던 날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장례식장에서도 49제를 지낼 때도 일주기 때도 이제는 눈물도 마른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 결국 또 울고 말았다. 정희는 일어나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내었다. 남편과 함께 쓰던 가계부였다. 수첩을 펼치니 남편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수입과 지출 내역. 마지막 페이지에는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다. 아파트 마이너스 민수에게. 예금 3억 5천만 원 마이너스 민수 1억 2천. 민석 1억 2천. 민정 1억 1천. 남편이 돌아가기 직전에 쓴 글씨였다. 장남인 민수에게 아파트를 주고 예금은 세 자녀에게 나눠주라는 내용이었다. 정희도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장남이 가장 많이 챙겨줘야 한다고. 제사도 모시고 부모도 모셔야 하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민수가 제사를 잘 모셨나? 간소화하자며 음식도 몇 가지만 차렸다. 그럼 부모를 모셨나? 엄마인 정희가 혼자 산다는 걸 알면서도 함께 살자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 혼자 사는 게 편하시잖아요 라고 말했던 아이였다. 정희는 펜을 꺼내어 천천히 민수의 이름 위에 선을 그었다. 진하게 여러 번. 그 옆에 민석과 민정의 이름을 다시 썼다. 아파트 마이너스 민석, 미정 공동명예. 예금 마이너스 본인 2억,
민석 7,500, 미정 7,500. 손이 떨렸지만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건 잘못된 일이 아니었고 윤정이 그녀의 재산이었다. 누구한테 주든 그녀의 마음이었다. 수첩을 덮고 나니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정희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찬물로 눈을 식히고 화장을 다시 했다. 립스틱을 바르고 볼에 연지를 살짝 발랐다. 옷장을 열어 깔끔한 원피스를 꺼내 입고 딸 민정을 만나러 나갔다. 딸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정희는 거울 앞에서 자세를 바로 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78세 노인이었지만 아직 꺾이지 않은 사람이었다. 가방에 지갑과 휴대전화를 넣고 집을 나섰다. 딸이 말한 카페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정희는 가끔 혼자 와서 커피를 마시곤 했던 곳이다. 카페에 도착하니 민정이가 이미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윤정이가 다가가자 민정이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오셨어요? 응, 민정아. 많이 기다렸니?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뭐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그럼 나 따뜻한 커피 한 잔만. 민정이 주문을 하러 카운터로 갔고 정희는 자리에 앉아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36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민정을 정희는 가끔 걱정했지만 민정은 엄마 저 혼자 잘 살아요라고 안심을 시켜주듯 말하곤 했다. 민정이 음료를 들고 돌아왔다. 음료 2잔을 테이블에 놓고 마주 앉았다. 엄마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아닌데 엄마. 눈이 퉁퉁 부었잖아요. 우셨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딸 앞에서 숨길 수 없었다. 천천히 오늘 아침 일을 이야기했다. 민순의 집에 반찬을 가져갔다가 며느리 서윤에게 들은 말들을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간 것, 주방 살림 만지지 말고 냉장고를 열지 말라는 것, 반찬이 맛없다는 것, 증거로 사용한다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언니가 그런 말을 해요? 감히? 내 오빠도 며느리 편을 들더구나. 세상이 달라졌다고. 엄마,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민정은 화가 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제가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니야, 민정아. 그러지 마.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정희는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이었다. 민정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뭔데요? 엄마가 너희 상속 계획을 바꾸려고 해. 일단 너만 알고 있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다음 날 오전, 윤정이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딸 민정이가 추천해준 곳이었다.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여자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윤정이 어머님 되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민정 씨한테 미리 연락 받았어요. 상속 계획 변경하신다고요? 정희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어제 수정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변호사는 수첩을 받아 천천히 읽었다.
아파트를 민석 씨와 민정 씨 공동 명의로 하시고 예금은 어르신이 2억, 나머지를 민석 씨와 민정 씨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남분인 민수 씨는 상속에서 제외하시는 건가요? 네. 변호사는 잠시 정의를 바라봤고 그 눈빛에는 판단이 없었다. 그저 확인하는 표정이었다. 어르신, 상속 계획은 언제든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예요. 하지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바꾸실 건가요? 아니요. 이번엔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릴게요. 공증까지 받으시면 법적 효력이 확실해집니다. 변호사는 컴퓨터를 켜고 서류 작성을 시작했고 정희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녀들의 정보, 재산 내역. 정희는 하나씩 천천히 대답했다. 아파트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정희는 자신의 아파트 주소를 말했다. 30평대 아파트였다.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산 집이었다. 당시에는 변두리였지만 지금은 개발이 돼서 시세가 많이 올라 감정가로 약 5억 원 정도였다. 예금은 어느 은행에 있으세요? 국민은행이랑 신한은행에 나눠져 있어요. 정희는 통장을 꺼내 보여줬다. 국민은행에 2억, 신한은행에 1억 5천만 원.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받은 보험금과 평생 모은 돈이었다. 작은 돈이 아니었다. 변호사는 꼼꼼하게 서류를 작성하였고 1시간쯤 지나자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다. 어르신,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시면 되세요. 정희는 서류를 꼼꼼하게 읽었다. 법률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핵심은 명확했다. 아파트는 민석과 민정 공동명의, 예금 중 1억 5천만 원도 민석과 민정에게, 나머지 2억은 윤정의 본인이 쓴다. 이렇게 하면 민수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어르신이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시면 유류분 청구도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미리 증여하시거나 예금을 나눠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지만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면제예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잡했지만 이해가 됐다. 지금 당장 증여하지는 않더라도 유언장은 작성해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유언장부터 작성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정희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윤정희. 78년을 살아온 이름이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서류에 붉은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새겨지도록 꾹 찍었다. 공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공증인 사무실에 예약해 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 어떠세요? 좋습니다. 변호사는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다. 금요일 오후 2시. 윤정이는 수첩에 메모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장남분께 미리 말씀하실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가족 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나중에라도 대화는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변호사가 문 앞까지 배웅했다. 어르신, 힘내세요. 어르신 인생은 어르신 거예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긴장했던 걸까? 정희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1층 로비에 나와 벤치에 잠시 앉아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큰일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무리 서운해도 민수는 장남이었다. 10년 동안 명절 때마다 집에 왔고 가끔 용돈도 드렸다. 물론 정의가 먼저 주는 거였지만 그래도 맏아들이었다. 하지만 어제 아침 일이 다시 떠올랐다. 냉장고를 열지 말라던 며느리 서윤의 차가운 목소리와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모습, 그리고 아내 편을 든 민수의 모습. 아니야. 이게 맞아.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헌신이 당연시되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았다. 냉장고 하나 못 열게 하는 집에 자신의 집을 줄 이유는 없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딸 민정이었다. 엄마, 변호사 사무실 잘 다녀오셨어요? 응, 다 끝났어. 잘하셨어요.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변호사가 했던 말과 똑같았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민정아, 고맙다. 뭐가요? 당연한 거예요. 엄마, 오늘 저녁에 제가 집에 갈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알겠어. 이따 보자. 전화를 끊고 정희는 일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걸어가는 길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어제보다 가벼웠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더니 거실 테이블 위에 어제 만든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었다. 정희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들을 넣었다. 고등어, 시금치, 멸치볶음. 앞으로는 이 반찬들을 자신이 먹으면 됐다. 누구를 위해 만들 필요가 없었다. 점심은 간단히 국수를 끓여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TV를 켜니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는 장면이었다. 정희는 피식 웃었다. 드라마 속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민석이었다. 둘째 아들 민석이는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1년에 몇 번 정도 서울에 올라왔다. 어머니, 저 민석이에요. 오, 민석아. 웬일이니? 민정이한테 들었어요. 형수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다고. 응. 어머니, 괜찮으세요? 형한테 제가 전화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민정이가 상속 얘기도 하던데.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 엄마가 생각 끝에 결정한 거야.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결정을 존중해요. 하지만 형이랑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돼요. 민석아, 엄마는 이제 나를 지키고 싶어.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금요일 정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변호사 사무실로 공증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다.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뒤 거울을 보니 꽤 근사해 보였다. 공증인 사무실은 시청 근처에 있어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변호사가 미리 도착해 있었다. 어르신 오셨어요?
네. 잠시 기다리시면 공증인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10분쯤 지나자 공증인이 나타났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서류를 확인하고 정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본인 의사가 확실하신가요? 네. 누구한테 강요받은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제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증인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명했다. 이제 법적 효력이 생겼다. 윤정희의 유언장은 공식 문서가 됐다. 사무실을 나와 변호사와 인사를 나눴다. 어르신, 수고하셨어요. 서류는 제가 보관할 테니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카페에 들렀다. 딸 민정과 왔던 그 카페였다. 창가 자리에 앉아 오늘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젊은 연인들,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정희도 이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 거라고 다짐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아보니 민수였다. 엄마, 민수야. 민정이랑 민석이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상속 계획을 바꿨다고. 그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민수야.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자식들 먹으라고 반찬 만들어서 간 게, 너희 깰까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간 게, 냉장고 열었다고 타박하고, 내 음식이 맛없다고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너희에게 내가 내 집을 줄 이유가 없잖니.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정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기다렸다.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다. 엄마, 그건 준호 엄마가 좀 예민했던 거예요.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민수야, 변명하지 마. 내 아내가 나한테 한 말, 너도 들었잖니. 그리고 너는 그 자리에서 준호애미 편을 들었어. 하지만 엄마가 이해해 주셔야죠. 요즘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프라이버시?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3년 동안 매일 아침 반찬을 만들어 갔을 때는 고마워하지 않았니? 그때는 괜찮았어? 그건 민수야. 엄마도 이제 나를 지키고 싶어.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다. 엄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준호 엄마한테 잘 말할게요. 아니야. 이미 결정했고 공증까지 다 받았어.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도 엄마 자식이고 장남이에요. 장남이면 뭐가 달라? 너는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데? 저는 열심히 했어요. 명절 때마다 갔고, 용돈도 드렸고, 내가 준 게 아니야. 내가 준 거지. 너는 받기만 했어.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내 행복을 빼앗으면서까지 내 행복을 지켜줄 수 생각은 없어. 엄마, 미안하지만 엄마 결정은 바뀌지 않아. 끊는다. 정희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걸어갔다. 따뜻한 오후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아름다웠다. 정희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의 꽃집에 들어가서 노란 국화 한 다발을 샀다. 생전에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었다. 어머니, 예쁜 꽃 고르셨네요. 꽃집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집에 두시려고요? 아니요. 남편 산소에 갖다 주려고요. 아, 그러세요. 포장 예쁘게 해드릴게요. 꽃을 들고 집에 와서 가방을 챙겼다. 남편 산소는 경기도에 있었다. 버스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정희는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려고 노력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어머니? 돌아보니 며느리 준호 애미였다. 서유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마트에 다녀오는 길인 듯했다. 준호 애미구나. 어디 가세요? 내 시아버지 산소에 좀 다녀오려고. 며느리 서유는 정희가 든 꽃을 봤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니 그날 일은 죄송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그날은 좀 예민했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준호 애미야. 정희가 조용히 말을 끊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구나. 그날 너는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 그것도 아주 깊이. 하지만 나도 이해해. 너도 힘들었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야. 며느리 서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어머니, 준호 아빠한테 들었어요. 상속 계획 바꾸셨다고. 그래. 제가 그날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해도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도 나름대로 어머니께 효도한다고 했는데. 효도? 며느리의 말을 듣던 정희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새벽부터 정성껏 너희 먹으라고 반찬 만들어 온 나한테 냉장고 못 열게 한 게 효도니? 증거로 사용할 거라면서 촬영하는 게 효도니? 그건 저희 프라이버시. 준호 애미야, 이제 그만하자. 너랑 나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버스가 도착했고 정희는 버스에 올라탔다. 뒤돌아보니 며느리 서윤이 멍하니 서 있었다. 정희는 창가에 앉아 눈을 감고 더 이상 며느리 서윤을 보지 않았다. 산소는 조용한 산 중턱에 있었기에 버스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했다. 산소에 도착 후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손으로 쓰다듬은 후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다. 여보, 나왔어.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나 사실 요즘 힘든 일이 좀 있었어. 보고 있어? 준호 애미가 나한테 서운한 말을 많이 했어.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걸. 당신은 항상 내 편이었잖아. 수고했소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있잖아 여보, 그런데 나 이제 괜찮아. 나는 나를 지키기로 했어. 더 이상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정희는 일어나서 비석을 쓰다듬었다. 자주 올게. 다음에는 당신이 좋아하던 떡도 가져올게. 산을 내려오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정이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아버지 산소 다녀오는 길이야. 혼자요? 같이 가자고 하시죠. 제가 같이 갈 걸 그랬네요. 괜찮아. 오늘은 혼자 다녀오고 싶었어. 엄마, 오늘 저녁에 제가 집에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알았다. 이따 보자. 집에 돌아오니 저녁 6시였다. 정희는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다. 7시쯤 딸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에 왔다. 엄마, 과일 사왔어요. 뭘 사왔어? 그냥 오지. 괜찮아요. 엄마 좋아하시는 샤인 머스켓이에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민정이는 정희가 만든 김치찌개에 밥을 한 그릇 뚝딱 비웠다. 엄마,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그래. 네 새언니는 내 반찬이 맛없다고 하던데. 언니 입맛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진짜 맛있어요. 민정이는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았다. 샤인머스켓이 싱싱했다. 엄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일단은 작은 평수로 이사 갈 생각이야.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요양원도 알아봐야겠지. 요양원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미리 준비해야지. 너희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 민정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제가 모실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너도 내 인생이 있잖니. 하지만, 민정아,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한테 의지하지 않고 혼자 당당하게 살고 싶단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엄마,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 고마워. 밤 9시 민정이 돌아갔고 정희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하루 종일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 민수와의 통화, 며느리 서윤과의 마주침, 남편 산소 방문, 민정이와의 저녁 식사.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다. 도시에서는 별이 잘 보이지 않는데 오늘은 유난히 밝게 빛났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겠지?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라면 잘했소라고 말해줬을 것이다. 2주가 지났다. 정희는 아침마다 여전히 5시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장남 민수네 집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뒷산에 올라가 간단한 체조를 하고 맑은 공기를 마셨다. 산책을 하다 보면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을 만난다. 처음에는 인사만 나누었지만 점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혼자 사세요? 한 할머니가 물었다. 네, 남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시구나. 저도 혼자 살아요. 아들이 있긴 한데 멀리 살아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의 이름은 박순자였다. 72세였고 역시 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이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 마음을 몰라요. 우리 때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게이트볼 동호회 아세요? 우리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운동해요. 같이 하실래요? 게이트볼이요? 해본 적은 없는데. 쉬워요. 와서 배워보세요. 재미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수요일 정희는 게이트볼 동호회에 참석했다. 아파트 단지 뒤편 운동장에 10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밝은 표정이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한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했다. 네, 윤정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철수예요. 동호회 회장이죠. 이리 오세요. 게이트볼 채를 드릴게요. 이철수는 친절하게 게이트볼 규칙을 설명했다. 공을 쳐서 게이트를 통과시키는 게임이었다. 간단해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려웠다. 천천히 하세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박순자가 옆에서 응원했다. 정희는 몇 번 시도 끝에 공을 게이트에 통과시켰고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다. 잘하시네요. 초보치고 훌륭해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었다. 게임이 끝나고 모두 함께 커피를 마셨다. 동호회 회장인 이철수가 말했다. 정희 씨,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회식도 해요. 그래요? 재미있겠네요. 그럼요.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같이 어울리면 훨씬 좋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도 외롭지 않고 즐겁게 지낼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석이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는데 같이 점심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 좋지. 어머니, 혹시 작은 집으로 알아보신다고 민정이한테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응. 이 집은 너무 크더라.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럼 제가 같이 알아봐 드릴게요. 좋은 곳 찾아야죠. 그래, 고맙구나, 민서가. 다음 주에 보자. 전화를 끊고 정희는 부동산 유리창에 붙은 종이를 보았다. 혼자 살기에 깨끗하고 햇빛이 잘 드는 15평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민석이 서울에 올라와 함께 여러 집을 둘러봤다. 정희는 세 번째 본 집이 마음에 들었다. 1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다. 어머니,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 집으로 하자. 계약을 하고 이사 날짜를 잡았다. 한 달 후였다. 윤정이는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모인 물건들이 많았기에 필요 없는 건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겼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옷이 나왔다. 정희는 한참을 그 옷을 바라봤다.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편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옷을 가슴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다. 여보, 나 이제 새로 시작해요. 당신도 응원해주죠? 옷을 조심스럽게 개어 상자에 넣었다. 버릴 수는 없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기 때문이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 100일 사진, 가족여행 사진 등등. 정희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민수가 5살 때 찍은 사진이었다. 어린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희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저 아이가 자라서 지금의 민수가 되었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아니야. 민수가 달라진 게 아니야. 세상이 달라진 거지.
정희는 다시 사진을 앨범에 넣었다. 과거는 과거였기에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이사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다. 어머니, 민수야, 무슨 일이니? 저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열어주었고 민수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정희는 물을 한 잔 따라 건넸다. 어머니, 이사 가신다고요? 응. 이 집은 혼자 살기엔 너무 커서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돼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 어머니, 준호 엄마랑 얘기했어요. 앞으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셔도 되고 반찬 가져오셔도 되고 오시고 싶으실 때 마음대로 오셔도 되세요. 민수야. 정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만하자. 다 끝난 일이야. 어머니, 제발. 상속 계획만이라도 다시 수정해 주세요. 저는 장남이잖아요. 내가 장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아야 하는 건 아니야. 부모를 어떻게 대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민수의 얼굴이 붉어지며 언성을 높였다. 저는 열심히 했어요. 명절 때마다 갔고, 제사도 지냈고, 또,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그걸로 부모한테 효도한 거라고 말하는 거니? 그렇다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구나. 그럼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원했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 그냥 엄마를 존중해주고 엄마 마음을 이해해주는 거. 그게 전부였어. 하지만 너는 엄마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준호 애미가 냉장고를 열지 말라고 했을 때, 동영상 촬영했을 때, 너는 아내 편을 들었잖니? 나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아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래, 내 사과는 받을게. 하지만 상속 계획은 바꾸지 않을 거야. 이미 공증까지 받았어.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민수야. 정희가 불렀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사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도. 문이 닫혔고 정희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아무리 서운해도 아들은 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선을 긋는 것이 필요했다. 이사 날이 다가왔고 민정과 민석이 와서 도와줬다.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필요한 것만 추린 결과였다. 엄마, 이 가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민정이가 물었다. 필요한 사람 주거나 버려야지. 새 집은 작으니까. 그럼 제가 중고 거래 앱에 올릴게요. 이사 트럭이 도착했다. 짐을 싣는 동안 정희는 빈 집을 둘러봤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공간. 아이들이 뛰어놀던 곳.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이곳. 엄마, 이제 가요. 둘째 민석이 불렀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한 번 집을 둘러보고 문을 닫았다. 새 집은 깨끗하고 작았지만 아늑했기에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민정과 민석이 짐을 정리해줬다. 엄마, 여기 침대 놓고 저기는 옷장 놓을게요.
고맙다, 얘들아.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근처 삼겹살집에서 식사를 했다. 민정이가 고기를 구워 내 앞에 놔주었다. 엄마, 고기 다 익었어요. 드세요. 우리 딸 고맙구나.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정과 민석은 남은 짐을 조금 더 정리를 도와주고 떠났다. 엄마, 내일 또 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바쁠 텐데. 이 정도면 충분해. 진짜 괜찮으세요? 응, 걱정 마. 두 사람이 떠나고 정희는 혼자 남았다. 새 집은 조용했고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정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중앙에 작은 공원이 보였다.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았다. 이제 시작이야.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새로운 삶의 시작.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여전히 5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반찬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운동복을 입고 산책을 나갔다. 새 동네는 조용하고 깨끗했다. 산책로를 걷다가 게이트 볼장이 보였다. 박순자가 손을 흔들었다. 정희 씨, 이사 잘하셨어요? 네, 덕분에요. 여기 가까우시네요. 앞으로 자주 보겠어요.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게이트볼 연습이 끝나고 몇몇 사람들과 커피를 마셨다. 동호회 회장 이철수가 말했다. 정희 씨, 다음 주에 우리 온천 여행 가는데 같이 갈래요? 온천 여행이요? 네, 1박 2일로요. 재미있어요. 다 같이 가면 외롭지 않고.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 항상 가족과 함께였다.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모시고 갈게요. 그럼 가볼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정희는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민정이에게 전화했다. 민정아, 나 다음 주에 온천 여행 간다. 정말요? 누구랑요? 게이트볼 동호회 사람들이랑. 우와, 엄마. 잘하셨어요.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정희는 옷장을 열었다. 여행 갈 옷을 골라야 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남편이 좋아하던 파란색 블라우스를 꺼냈다. 여보, 나 이제 여행도 가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며 옷을 입어봤다. 나름 꽤 괜찮아 보였다. 일주일 후 정희가 버스에 오르자 동호회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정희 씨, 여기 앉으세요.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다. 정희는 신기한 마음으로 바라봤다. 온천에 도착하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했다. 푸짐한 한정식이었다. 정희 씨, 소주 한 잔 하실래요? 동호회 회장인 이철수가 잔을 건넸다.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는데. 괜찮아요. 한 잔만요. 정희는 소주를 한 모금 마셨다. 목이 화끈거렸지만 기분은 좋았다. 식사 후 온천에 가서 눈을 감고 물속에 몸을 담갔다. 모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다. 기분 좋죠? 박순자가 옆에서 말했다. 네, 정말 좋아요. 정희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박순자의 말이 맞았다. 짐을 내려놓았다. 헌신이 당연시되던 삶,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던 삶을 내려놓았다. 온천에서 나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포근했다. 휴대전화를 보니 민정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여행 재미있게 보내세요. 사랑해요. 정희는 답장을 보냈다. 응, 잘 도착했어. 나도 사랑해. 고마워.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기대가 됐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했다. 온천 마을은 고요했다. 새소리만 들렸다. 정희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산에 단풍이 물들어 마치 그림 같았다. 아침 식사 후 마지막 온천을 즐긴 뒤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6시였고 정희는 짐을 풀고 소파에 앉았다.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을 보니 미소가 절로 나왔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수였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엄마, 저 민수예요. 응, 무슨 일이니? 엄마, 오늘 준호 생일인데. 혹시 케이크 같이 드실래요? 정희는 침묵했다. 손주 생일.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갔을 것이다. 선물도 사들고 미역국도 끓여서. 엄마, 여보세요? 민수야, 고맙지만 오늘은 안 갈게. 준호한테는 내가 용돈 보내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선을 긋는 것이 필요했다. 손자 계좌로 10만 원 이체를 했다. 준호 생일 선물이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준호야,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용돈 보냈어.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곧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다. 할머니, 감사해요. 사랑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손주는 여전히 사랑스러웠지만 이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맞았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TV를 켰더니 노년의 사랑을 다룬 드라마가 나왔다. 정희는 흥미롭게 봤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나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먼저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며칠 후 도서관에 갔다. 평생 책을 많이 읽지 못했다. 장사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삶이 내내 바빴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었다. 도서관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어떤 책을 읽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수필집 한 권을 골랐다. 노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쳐 첫 장을 읽는데 눈물이 났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짜 나를 찾는 시작. 바로 지금의 정의였다. 그녀는 책을 천천히 읽어나갔고 수첩에 옮겨 적기도 하였다.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이 많았다. 2시간쯤 책을 읽고 도서관을 나왔더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정희는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제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현관 앞에 그어진 선.
그게 나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바람이 불어 은행잎이 떨어졌다. 정희는 손을 뻗어 잎을 잡았다. 노란 잎이 손바닥에서 반짝였다. 이제는 내 시간이에요. 정희는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다. 걸음이 가벼웠다.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다. 헌신이 당연시되던 삶에서 벗어나 드디어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같았다. 현관 앞에 선. 그것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선물이었다. 비로소 자신의 자리로 이끈 보이지 않는 선. 그 선 너머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